예.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본론 본문을 처음 읽기 시작했고 거기서 이제 상품이란 사용 가치이면서 동시에 가치인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용 가치란 뭐다? 유용한 물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예 어떤 사용 가치가 다른 상품, 다른 사용 가치와 일정한 비율로 이제 교환될 때 그것을 예 우리가 이제 교환 가치, 그 비율을 이제 교환 가치라고 불렀는데 예 사용 가치면서 동시에 시장에서 다른 상품, 다른 사용 가치와 일정한 비율로 교환되는 그런 사용 가치가 상품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교환 가치의 배후에 있는 교환 가치를 성립할 수 있 교환 가치가 성립할 수 있게 해 주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모든 상품들의 공통된 그 상품의 생산에 기출된 인간의 노동이었죠. 더 정확하게 이제 추상적 인간 노동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가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치의 실체가 추상적 인간 노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크기는 그 상품의 재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규정을 했죠. 예. 그다음에 이 가치가 우리 눈에 인제 당연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교환 가치, 그 상품과 다른 상품과의 교환 비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한테 인제 최종적으로 익숙한 형태인 그 상품과 화폐와의 교환 비율, 즉 가격이라는 형태가 성립하는 과정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추적을 했었죠. 그래서 1장 3 절의 목표는 화폐 형태의 발생 기원을 밝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포 20 미터는 저고리 한 벌이라는 식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이제 물건들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상품 소유자들, 사람들 사이의 관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내용이 오늘 4 절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첫 번째 형태가 의미하는 것은 좌변에 있는 아마포라는 상품의 소유자가 우변에 있는 저고리라는 상품과의 교환을 원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거였죠. 그랬을 때 좌변에 있는 자신의 가치를 다른 상품의 일정한 양으로 표현하는 이런 상품을 상대적 가치 형태에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반대편에서 가치 표현의 재료로 기능하는 상품을 등가 형태에 있는 상품 또는 등가물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은 결코 두 상품 소유자가 각자 상대방이 가진 상품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교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예 일방적인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거다라고 인제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인제 이런 상황은 사실 상품 생산 사회가 성립하는 음 상황에서 이제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 사회적 분업이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무정부적으로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진행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인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더 발전하면 인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였죠. 네. 자 그래서 어 실제로 이런 상황은 결국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네 어 아마포라는 상품이 이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역할을 하고 저고리는 가치 표현의 재료로서 역할을 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관계가 역전이 돼 버리죠. 예. 최종적으로는 저고리야말로 아마포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가치 그 자체 또는 이제 가치의 화신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애초에 자기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고자 했던 상품은
이 가치의 화신인 등가물 상품과의 교환을 소망하는 일개의 사용 가치로 돼 버린다라고 인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1장 3 절에서 살펴보는 이런 가치 형태의 이 발전 과정이 얼핏 순수하게 논리적인 것으로 보기 쉽지만은 실제로는 역사적인 과정을 논리적으로 인제 재구성한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형태에서 인제 두 번째 형태로 가는 과정이 불가피한 거고 상품 교환이 발전하게 되면은.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형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형태의 결함이라고 지난 시간에 텍스트에 나왔던 내용은 그냥 단순히 인제 형태상의 논리적인 결함이 아니라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 어 한 상품 소유자가 다른 모든 상품과의 교환을 소망하지만 그중에 어떤 하나의 상품과의 교환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리고 모든 상품 소유자들이 이런 난관에 처해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좌변하고 우변이 네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과정은 상품 세계 전체의 공동 사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다른 말로 상품 소유자들의 행위의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그 상품 소유자들이 합의해서 하나의 상품에게 등가물의 역할을 이 일반적 등가물의 역할을 이제 부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일반적 등가물은 역으로 다른 모든 상품과의 직접적 교환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가진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교환하고자 하는 누구라도, 어떤 상품 소유자더라도 일단 자신이 가진 상품을 일반적 등가물 상품, 뭐 아직까지 우리에서는 이제 남아포인데요. 남아포와만 교환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 일반적 등가물 상품인 남아포와 다른 어떤 상품과도 직접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2 형태에서 맞닥뜨렸던 난관을 이런 방식으로 해소하게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일반적 등가물은 모든 상품에게 그 역할이 부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의 상품에만 허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게 인제 상품 생산의 불가피한 결과물인데 이걸 인제 그래서 일반적 등가물 상품이라는 게 등장하기 전에 상품 생산은 결코 확산되고 이제 일반화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제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자본주의에서 일반적 등가물 상품, 화폐를 폐지함으로써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인제 착각한 사람이 막스 당시에 이제 프루동이라는 소부르주아 사회주의자가 있었고, 그리고 인제 네 상품 생산을 인제 그대로 두면서 화폐만 없애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인제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예 터무니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제 실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네. 자, 이게 인제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사절을 읽다 보면은 인제 쪼금 더 인제 명확해질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인제 그 프루동식의 사고방식이 그 잔존물 중에 하나로서 인제 남아 있는 대안화폐 운동이라는 것도 인제 너무나도 인제 뚜렷한 한계가 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인제 프루동적 사고방식이 오늘날에도 인제 여전히 상당한 정도로 살아남아서 인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이른바 협동조합 사회주의라는 사고방식이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제 이 협동조합은 소생산자 협동조합인데 마치 이것을 예 막스가 생각했던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제 철폐하는 수단인 것처럼 이제 둔갑한 게 인제 오늘날의 그 프루동주의인 건데 예
실제로 이런 식의 생각이 이제 그 확산된 배후에는 20 세기 사회주의 국가들의 인제 그 동괴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 세기 사회주의의 인제 실패를 막스주의의 실패가 아닌 잘못된 그 시도의 실패라는 식으로 인제 부정함으로써 자기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입장에서 예 그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는 방식이 인제 국유화가 아니고 협동조합을 통한 방식이다라는 막스가 생전에 예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끊임없이 인제 비판하고 공격했던 바로 그런 아이디어를 막스의 생각이었던 것처럼 예 뒤집어서 인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오늘날에도 드물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칭 타칭 인제 막스주의자라고 알려진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근데 뭐 그런 분들이 알고 그러시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알든 모르든 간에 이제 틀린 건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제 말씀하는 그 프루동적인 사고방식이 20 세기 사회주의 방식은 인제 막스주의를 위반한 거고 오히려 협동조합을 통한 조직이 과가 막스의 그 본래 생각이었다라는 식의 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은 뭐 그분의 인제 명성이나 그 인망이 인제 어떻든지 간에 적어도 막스와는 전혀 다른 얘기, 오히려 막스와 정반대되는 얘기를 막스를 앞에 내세워서 인제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네. 쪼금 더 인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한국에서 뭔가 새로운 좌파 운동에서의 새로운 시도라고 하는 것들이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 인제 외국에서 수입된 거거든요. 새로운 건 별로 없어요. 예. 특히나 이런 협동조합 운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에서 훨씬 먼저 시도가 됐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한국보다 그냥 막스주의적 기반이 훨씬 인제 탄탄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협동조합 운동을 주장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막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프루동의 이야기다라는 것들을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인제 한국에서는 인제 그런 식으로 솔직한 경우조차도 잘 없다라는 거죠. 알고 그렇든 모르도 그렇든 간에. 예. 실제로 막스주의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막스가 완전하게 인제 철저하게 배격했던 그런 인제 사고방식을 막스의 생각인 것처럼 왜곡하는 상황이 지금 인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자본론을 읽으면서 '아닌 건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하고 갔을 필요가 있다라고 인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88 쪽의 그 첫 번째 문단까지 읽었고요. 그리고 이 88 쪽의 첫 번째 문단에서 막스가 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의 상품만이 일반적 등가물로 기능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각조 26 번에서 프루동 내지는 이제 프루동주의를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인데요. 관련해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신가요?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카페에 질문이 이제 두 가지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오늘 우리가 세미나 진행하면서 그 해당 부분이 등장할 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88 쪽의 두 번째 문단부터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정 씨 먼저 부탁드립니다. 다른 한편으로 일반적 등가물로 기능하는 상품은 통일적이고 일반적인 상태적 가치 형태로부터 제외되어 있다. 만약 아마포 또는 일반적 등가물로 기능하는 어떤 한 상품 이 동시에 상대적 가치 형태에도 참가한다면 그 상품은 자기 자신의 등가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20m의 아마포는 20m의 아마포로 되며 이것은
가치도 가치량도 표현하지 않는 하나의 동어 반복이다. 일반적 등가물의 상대적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히려 제3의 형태를 거꾸로 놓아야 한다. 일반적 등가물은 기타의 상품들과 공통된 상대적 가치 형태를 가지지 않으며 그것의 가치는 다른 모든 상품체의 무한한 시리즈로 상대적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되면 전개된 상대적 가치 형태, 제2 형태가 등가물 상품의 독자적인 상대적 가치 형태로 나타난다. 예, 좋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일반적 등가물이라는 게 그 상품을 제외한 다른 모든 상품들의 가치를 통일적이고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요거는 한번 슬라이드를 다시 띄워 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잠시만요. 예.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아마포를 제외한 상품 세계의 이제 모든 상품들이 자신의 가치를 암마포라는 하나의 상품으로 통일적이고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품들의 상대적 가치 형태가 이런 방식이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걸 가능하게 한 아마포의 상대적 가치 형태는 뭐냐라고 물었을 때, 아마포가 일반적 등가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 가치 형태가 가능한데, 아마포가 인제 자기 자신의 등가물로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애초에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한 상품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표현할 수가 없고, 예 자신과 다른 자신의 외부에 있는 다른 상품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적 등가물의 가치, 상대적 가치를 표현하려면 제3 형태를 거꾸로 놔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상품들과 공통된 상대적 가치 형태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제2 형태가 등가물 상품의 상대적 가치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마포의 상대적 가치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제3 형태가 등장하기 이전의 두 번째 형태, 이게 인제 일반적 등가물 상품의 상대적 가치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뭐 딱히 어려운 건 아닌데, 근데 인제 문장과 관련해서 지지난주에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그때 제가 진도가 아직 안 나갔다고 이제 넘어갔었는데 지금 바로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는 인제 88 쪽의 인제 마지막 문장에 대한 이해인데, 여기 보면은 인제 문장을 너무 인제 좀 심각하게 이해하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 등가물이 다른 상품과 공통된 사용 가치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뭐 그 가치라는 추상적 노동력 측면에서 이렇게 표현된다 하는데, 글쎄 요거는 인제 텍스트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개념이나 서술을 임의로 인제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헷갈리고 계신 것 같은데, 나중에 화폐 공부하면서 나오겠지만 일반적 등가물 상품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사용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다른 상품과 다른 것이 없어요. 물론 일반적 등가물로서의 추가적인 사용 가치는 존재하는데, 어쨌거나 그 일반적 등가물의 가치 크기를 표현하는 건 다른 상품과 그 원리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앞서 우리가 이제 본 것처럼, 자, 한 상품의 가치 표현은 다른 상품의 일정 량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아마포는 다른 모든 상품의 가치를 표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려면 자신을 제외한 일반적 등가물과 교환되는 다른 모든 상품들과의 교환 비율, 즉 이 형태를 통해서 일반적 등가물의 상대적 가치 형태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혀 이제 어려운 얘기, 뭐 심각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 간단하게 그냥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공부해온 내용을 따라서 그대로 이해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 혼란을 겪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해서 다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드디어 화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름이 지금 김선까지만 돼 있는데요. 제가 그 풀네임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3. 일반적 가치 형태가 화폐 형태로 이행. 일반적 등가 형태는 가치 일반의 한 가지 형태다. 따라서 어떤 상품도 일반적 등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상품이 제3형 상태에서 일반적 등가 형태로 되는 것은 다른 모든 상품이 그 상품을 그들의 등가물로 선출하여 배제하기 때문이며 또 그렇게 할 때에 한해서다. 이런 배제가 최종적으로 하나의 특수한 상품 종류에 한정되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상품 세계의 통일적인 상대적 가치 형태는 객관적인 고정성과 일반적인 사회적 타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예, 좋습니다. 자, 일반적 가치 형태가 이제 제3형태였는데 최종적인 형태 제4형태 화폐 형태로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과정에서 일반적 등가물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게 아마포였습니다. 근데 굳이 아마포여야만 했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어떤 상품도 예, 일반적 등가물로서 기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프루동이 잘못 생각한 것처럼 모든 상품들이 항상 직접적으로 다른 상품과 교환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 그 상품을 제외한 다른 모든 상품이 예, 그 상품에게 일반적 등가물이라는 역할을 부여했을 경우에는 항상 가능하다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 등가물이 어떤 상품이 뭐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필연적인 그런 근거는 존재하지 않지만 다만 그 다른 모든 상품들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른 모든 상품 소유자들이 특정한 상품 하나에 그 역할을 몰아주고 다른 모든 상품들은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는 아마포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저런 상품들이 그런 역할을 수행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나의 상품의 그 역할이 한정 내지는 이제 고정되는 시기가 존재했을 거다라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일반적 등가물이라는 것들이 에, 하나로 확정이 되는 시기 그런 과정이 이제 진행될 거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객관적인 고정성과 일반적인 사회적 타당성을 획득한 그런 통일적인 가치 형태가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화폐겠죠. 자, 보겠습니다. 옥승원 씨 부탁합니다. 자기의 현물 형태가 사회적 등가 형태로 여겨지는 특수한 상품 종류는 이제 화폐 상품으로 된다. 다시 말해 화폐로 기능한다. 상품 세계 안에서 일반적 등가물로 일하는 것이 그 상품의 독특한 사회적 기능으로 되며 그 상품이 그 일을 사회적으로 독점하게 된다. 제2 형태에서 아마포의 특수한 등가물로 기능하고 있던 상품들 중에서 그리고 제3 형태에서 자기들의 상대적 가치를 공통적으로 아마포로 표현하고 있던 상품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상품이 이 특권적 지위를 역사적으로 차지했다. 그것은 금이다. 제3 형태에서 아마포의 자리에 금을 놓으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된다. 예, 읽어주세요. D. 화폐 형태 제4 형태 20m의 아마포 1개의 저고리 10g의 차 40g의 커피 1리터의 밀 2분의 1톤의 철
X량의 상품 A는 이온스의 금.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예, 일반적 등가물로서의 기능이 그 상품의 독특한 기능으로 되고 사회적으로 그 역할을 이제 독점하게 되는데 예, 이게 이제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두 번째 형태에서 여러 상품 중에 하나, 아마포의 특수한 등가물 중에 하나가 이제 금이었어요. 그리고 제3 형태에서 아마포가 일반적 등가물로 되었을 때 아마포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상품 중에 하나가 금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금이 역사적으로 일반적 등가물로 되면은 이제 비로소 이게 화폐 형태로 되는 거다라는 거죠. 왜 하필 금이었냐? 라는 문제에 대한 설명은 2장에 나옵니다. 다음번에 나와요. 왜 하필 금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이제 다음번에 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뭐 역사적으로 이제 금 말고 이제 은도 그런 역할을 독점을 했는데 왜 금이나 은의 그런 일반적 등가물의 역할을 독점적으로 부여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이제 나중에 나올 거고요. 자, 일단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지 씨 부탁합니다. 제1 형태에서 제2 형태로 또 제2 형태에서 제3 형태로 이행하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에 반해 제4 형태는 아마포 대신 이제 금이 일반적 등가 형태를 취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제3 형태와 다른 것이 전혀 없다. 제4 형태에서는 금이 아마포가 제3 형태에서 한 일과 똑같은 일, 즉 일반적 등가물의 기능을 수행한다. 진보한 것은 직접적인 일반적 교환 가능성 형태, 즉 일반적 등가 형태가 이제는 사회적 관습에 의해 최종적으로 상품 금이라는 특수한 현물 형태와 같게 되었다는 점뿐이다. 예,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형태에서 두 번째 형태, 두 번째 형태에서 세 번째 형태로 이행하는 과정은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의미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건데 제4 형태는 그냥 이제 아마포 자리에 금이 들어갔다는 거 말고는 본질적인 변화는 없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특정한 상품이 그 역할을 이제 독점하게 되었다라는 사실만이 달라졌을 뿐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미 씨 부탁합니다. 네. 금이 다른 여러 상품에 대해 화폐로 상대하는 것은 금이 그들에 대해 이미 이전부터 상품으로 상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금도 개별적인 교환에서는 개별적 등가물로서 그리고 전개된 교환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등가물 상품과 나란히 특수한 등가물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점차 금은 어떤 때는 좁은 범위에서 어떤 때는 더 넓은 범위에서 일반적 등가물로 기능하기 시작한 것이다. 금이 상품 세계의 가치 표현에서 일반적 등가물의 지위를 독점하자마자 화폐 상품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금이 화폐 상품으로 되었을 때 비로소 제4 형태는 제3 형태와 구별되었다. 바꾸어 말해 일반적 가치 형태는 화폐 형태로 전환되었다. 한 상품 아마포의 상대적 가치를 화폐 상품으로 기능하는 상품 금에 의해 표현하는 단순한 형태는 가격 형태다. 그러므로 아마포의 가격 형태는 다음과 같다. 20m의 아마포는 이온스의 금. 또는 만약 금 이온스 주화의 명칭이 2원이라면 20m의 아마포는 2원. 예, 좋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가격이 등장을 했어요. 여기까지 된 거였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3절 막스 스스로도 독자들이 가장 어려워할 거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 통과를 해서 여기까지 도달을 했는데 마지막 정리입니다. 심성보 씨 지금 읽으실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여전히 조금 그 형태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채린 씨 부탁드립니다. 화폐 형태의 개념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일반적 등가 형태, 따라서 일반적 가치 형태, 제3 형태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3 형태는 거꾸로 하면 제2 형태,
전개된 가치 형태로 환원되고 이 대2 형태의 구성 요소는 대1 형태, 즉 20m의 암호표는 한 개의 저고리와 같다는 또는 X량의 상품 A는 Y량의 상품 B와 같다. 그러므로 단순한 상품 형태 또는 단순한 가치 형태는 화폐 형태의 싹이다. 예, 지금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화폐 형태가 우리가 도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진행해 왔던, 추적해 왔던 과정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고 있죠. 결국 화폐 형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3형태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3형태는 2형태로부터 나왔고, 이 2형태는 이제 1형태가 발전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처음 출발점이 이제 모든 것의 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지난 시간에 이 과정을 시작하면서 막스가 이미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60쪽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가치 형태의 비밀은 이 단순한 가치 형태 속에 숨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추적을 해서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자, 3절 다 공부했는데요. 다시 한번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4절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정리를 한번 하죠. 우리가 도달한 결론이 이제 뭐냐라는 거예요. 화폐란 뭐다? 일반적 등가물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막스가 이야기하는 화폐에 대한 규정이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상품 생산이 발전하는 과정이 필연적인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생산이 등장하고 그것이 일반화되는 과정에서 화폐는 이제 불가피하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확인이 되겠지만은 보통 우리는 이제 화폐가 국가에 의해서 임의로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제 정반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까지 추적해온 과정에서 국가는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제 상품 생산의 발전, 상품 교환의 발전이 일반적 등가물의 등장을 반드시 필연적으로 요구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금이 그 역할을 독점하게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이제 국가가 거기에다가 명칭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m의 암호표는 이온수의 금이라는 형태가 확립되었을 때 국가가 여기다가 이 이온수의 금을 이원이라고 이제 명명하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도량 단위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한테 익숙한 가격 형태가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건 뭐예요? 국가가 그런 식으로 일반적 등가물 상품인 금에다가 일정한 이제 도량 표준을 이제 부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치 국가가 화폐를 만들어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사실은 이미 다 차려진 밥상에 이제 숟가락만 놓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국가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폐를 상품 생산의 필연적인 결과물, 일반적 등가물 상품으로 파악하는 이론을 상품화폐 이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막스의 화폐 이론은 상품화폐 이론입니다. 막스의 가치 이론이 노동가치 이론이었죠. 그리고 이 노동가치 이론을 이 상품, 화폐라는 주제에 그대로 적용한 게 상품화폐 이론입니다. 그래서 노동가치 이론에서 가치의 실체가 인간의 노동이라고 이제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품화폐 이론도 화폐의 실체는 뭐죠? 실체는 뭐냐? 화폐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일반적 등가물 상품이다라고 이제 주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가치 이론을 다른 말로 이제 가치의 노동 이론이라고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상품화폐 이론도 뭘 의미하는 거다?
화폐란 일반적 등가물 상품이다라고 주장하는 화폐의 상품 이론입니다. 이게 이제 막스주의 또는 이제 막스의 화폐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장 3절까지 공부를 했네요. 자, 다시 한번 또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예, 없으시면은 이제 4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배 씨 부탁합니다. 네. 제4절 상품의 물신적 성격과 그 비밀. 상품은 첫눈에는 자명하고 평범한 물건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품을 분석하면 그것이 형이상학적 궤변과 신학적 잔소리로 차 있는 기묘한 물건이라는 것이 판명된다. 상품이 사용가치인 한 그 속성들에 의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관점에서 보든 인간 노동의 생산물로 비로소 이런 속성들을 획득한다는 관점에서 보든 상품에는 신비한 요소가 조금도 없다. 인간이 자기 활동에 의해 자연 재료의 형태를 인간에게 유용하게 변경시킨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예컨대 목재로 책상을 만들면 목재의 형태는 변경된다. 그러나 책상은 여전히 목재이고 보통의 감각적인 물건이다. 그러나 책상이 상품으로 나타나자마자 초감각적인 물건으로 되어버린다. 책상은 자기 발로 마루 위에 설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상품에 대해 거꾸로 서기도 하며 책상이 저절로 춤을 추기 시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이한 망상을 자기의 나무 두뇌로부터 빚어낸다. 예, 좋습니다. 자, 4절의 제목이 이제 상품의 물신적 성격인데요. 네. 상품은 일단 제일 첫 번째 규정이 사용가치였어요. 그랬을 때 딱히 이건 뭐 신비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사용가치를 넘어서서 이제 상품으로 등장하자마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뭔 소린가 싶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마지막 문장 그러나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이 마지막 문장은 우리가 이제 3절에서 막스가 가치 형태의 발전 과정을 이야기했을 때 몇 차례 말씀드렸죠. 상품이 이제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서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 크게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딱히 이제 대단히 심각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씨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상품의 신비한 성격은 상품의 자연 가치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며 또한 상품의 가치를 규정하는 요소들의 성격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유용 노동 또는 생산 활동이 아무리 종류가 여러 가지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언제나 인간 유기체의 기능이고 각각의 기능은 그 성격과 형태가 어떻든 본질적으로 인간의 뇌, 신경, 근육, 감각기관 등의 지출이라는 것은 생리학상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가치의 양적 규정의 토대인 노동력 지출의 계속 시간 또는 노동량에 관해 말한다면 노동량은 노동의 질과는 명백하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어떤 상태에서도 생활수단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은 사람의 관심사, 비록 발전 단계가 다름에 따라 그 정도는 다를지라도 사람의 관심사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끝으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를 위해 노동하게 되면 그들의 노동도 또한 사회적 형태를 취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 좋습니다. 자, 어떤 물건이 뭐 지발로 서고 뭐 주체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이런 신비한 성격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라고 했을 때 뭐 사용 가치로서의 상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치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치와 관련해서 이른바 이제 그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는 개념이 상품의 신비성을 낳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치의 크기를 결정하는 노동 시간이 어떤 신비한 성격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 이런 노동의 사회적 성격 또한 상품 생산 사회의
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인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라는 이야기인데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욱 씨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노동생산물이 상품 형태를 취하자마자 생기는 노동생산물의 수수께끼와 같은 성격은 어디에서 오는가? 분명히 이 형태 자체에서 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각종 인간 노동이 동등하다는 것은 노동생산물이 가치로서 동등한 객관성을 가진다는 구체적 형태를 취하고, 인간 노동력의 지출을 그 계속 시간에 의해 측정하는 것은 노동생산물이 가치장이라는 형태를 취하며, 끝으로 생산자들 사이의 관계는 노동생산물 사이의 사회적 관계라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 예, 좋습니다. 자, 상품 형태 그 자체가 이런 그 신비한 수수께끼 같은 성격을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사실은 답이 있는 거죠. 생산자들 사이의 관계가 노동 생산물 사이의 사회적 관계라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사절의 제목인 상품의 물신적 성격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중에 그 반복이 되는데, 계속 보도록 할게요. 차현욱 씨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상품 형태의 신비성은, 상품 형태는 인간 자신의 노동의 사회적 성격을 노동 생산물 자체의 물질 성격, 즉 물건들의 사회적인 자연적 속성으로 보이게 하며, 따라서 총노동에 대한 생산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그들의 외부에 존재하는 관계, 즉 물건들의 사회적 관계로 보이게 한다는 사실에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바꾸어 놓는 것에 의해 노동 생산물은 상품으로 되며, 감각적임과 동시에 초감각적, 즉 즉 사회적 물건으로 된다. 이것은 마치 물건에서 나오는 광선이 우리의 시신경을 흥분시켜 우리가 그 물건을 보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광선을 눈밖에 존재하는 물건의 객관적 형태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광선이 현실적으로 한 개의 물건, 외부의 대상에서 다른 하나의 물건으로 던져진다. 이것은 물리적인 물건들 사이의 하나의 물리적 관계다. 그러나 이것은 상품들의 경우와 다르다. 노동생산물이 상품으로 존재하는 것과 노동생산물들 사이의 가치관계, 이것이 노동생산물 사이에 노동생산물에게 상품이라는 도장을 찍어준다. 가치관계는 노동생산물의 물리적인 성질이나 그로부터 생기는 물적 관계와는 아무 관련도 없다. 인간의 눈에는 물건들 사이의 관계라는 환상적인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사실상 인간들 사이의 특정한 사회적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비슷한 예를 찾아보기 위해 우리는 몽롱한 종교 세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에서는 인간 두뇌의 산물들이 스스로 생명을 가진 자립적 인물로 등장해 그 상호간 그리고 인간과의 사이에서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 마찬가지로 상품 세계에서는 인간 손의 산물들이 그와 같이 등장한다. 이것을 나는 물신숭배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노동생산물이 상품으로 생산되자마자 상품에 달라붙으며, 따라서 상품 생산과 분리될 수 없다. 예, 좋습니다. 자, 상품 형태의 신비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상품 형태라는 게 인간 자신의 노동의 사회적 성격, 이게 이제 우리가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고 이제 규정한 거였는데, 이것을 노동 생산물 자체의 물적 성격, 물건들의 사회적인 자연적 속성으로 보이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들이 물건으로서 그런 속성을 처음부터 타고난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지지난 시간부터 계속 확인하고 있듯이, 사회적 분업이 자연 발생적으로 진행된 사회가 아니라면은 노동의 생산물들이 상품으로 서로 마주할 이유가 없고, 이른바 이제 가치라는 개념이나 범주도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생산물이 애초부터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생산물들이 상품으로 서로 교환되고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총노동에 대한 생산자들의 사회적 관계, 즉 사람들끼리의 관계, 상품 생산자들끼리의 관계를 그들 외부에 존재하는 물건들의, 상품들의 사회적 관계로 보이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노동 생산물들 사이의 가치관계라는 것은 거듭 이야기하고 있죠. 노동 생산물의 물리적인 성질이나 물적인 관계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눈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자본주의 사회, 시장경제, 상품 생산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눈에는 이것이 물건들, 상품들 사이의 관계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뭐다? 인간들, 우리들 사이의 특정한 사회적 관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종교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일단 정리를 하면은, 자, 물신숭배라는 게 이제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인간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물건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막스가 물신숭배라고 명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그 종교 세계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 두뇌의 산물들이 스스로 생명을 가진 자립적 인물로 등장해 그들 상호간 그리고 인간과의 사이에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저런 이제 신화 같은 데서 이런 이야기들이 존재하죠. 근데 일단 막스는 이제 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 두뇌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물론적인 관점인데 사실 이제 이런 관점은 막스 이전에 이제 루드비 포이에르바흐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제 먼저 이야기했고 막스도 그걸 이제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포이에르바흐의 이제 저작, 대표적인 저작이 이제 기독교의 본질 또는 이제 종교의 본질 뭐 이런 텍스트들이 있는데 이런 하느님 또는 이제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이라는 게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 호이르바흐는 인간이 자기가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저런 속성들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속성들을 투영, 미러링한 거다. 그것이 바로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이제 본래부터 존재하는 어떤 신비하고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라고 이제 유물론적으로 파악을 했었는데 박스도 이제 이런 규정을 받아들여서 서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물신숭배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건데 이건 상품 생산 자체로부터 불가피하게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 생산 사회에서는 이런 물신숭배가 불가피하다라는 게 이제 막스의 이야기예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으면서 조금이라도 그 납득이 잘 안 되거나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송문환 씨 부탁드립니다. 네, 상품 세계의 이와 같은 물씬 숭배는 앞에 분석이 보여준 바와 같이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 특유의 사회적 성격에서 생긴다. 유용한 물건이 상품으로 되는 것은 그것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업하는 사적 개인의 노동 생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적 개인들의 노동 총계가 사회의 총노동을 형성한다. 생산자들은 자기들의 노동 생산물의 교환을 통해 비로소 사회적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적 노동의 독특한 사회적 성격도 오직 이 교환 안에서 비로소 나타난다. 바꾸어 말해 교환 행위가 노동 생산물들 사이에 수립하는 관계들과 노동 생산물을 매개로 생산자들 사이에 수립하는 관계들을 통해서만 비로소 사적 개인의 노동은 사회 총노동의 한 요소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생산자들에게는 자기들의 사적 노동 사이의 사회적 관계는 개인들이 자기들의 작업에서 맺는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는 바와 같이 물건을 통한 개인들 사이의 관계로 그리고 물건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로 나타난다.
노동 생산물은 예, 일단 교환의 여기까지 보죠. 예, 네. 계속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중간에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다른 얘기가 시작되는 건 아닌데요. 예, 물신 숭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품 생산 사회에서는 개인들이, 생산자들이 사회적으로 접촉하는 방식이 뭐다? 각자가 생산한 노동 생산물의 교환을 통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노동의 사회적 성격도 이 교환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상품을 생산하는 사적 노동이 사회적 노동으로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상품, 노동의 결과물이 상품으로서 다른 생산물, 다른 상품과 교환되어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생산자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사적 노동의 사이의 관계가 자기들의 노동에서 맺는, 작업에서 맺는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노동 자체가 독립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사적 노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생산의 결과물인 상품, 물건을 통한 관계로서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계속 읽을 텐데요. 이번에는 황진호 씨 부탁합니다. 예, 노동 생산물은 교환에 의해 비로소 유용한 물이라는 감각적으로 다양한 물체가 구별되는 하나의 사회적으로 동등한 객관적 실체, 즉 가치를 획득한다. 노동 생산물이 유용한 물건과 가치를 가진 물건으로 분열되는 것은 교환이 이미 충분히 보급되어 유용한 물건이 교환되기 위해 생산되며,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로서의 성격이 이미 생산 중에 고려될 때만 실제로 나타난다. 이 순간부터 개별 생산자의 사적 노동은 이중의 사회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한편으로 사적 노동은 일정한 유용 노동으로서 일정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총 노동의 한 요소로서 자연 발생적인 사회적 분업의 한 분야로서 자신의 기회를 획득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사적 노동이 개별 생산자 자신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각각의 특수한 유용한 사적 노동들이 서로 교환될 수 있으며 서로 동등한 것으로 되는 경우에 한해서다. 서로 상이한 각종 노동의 완전한 동등화는 우리가 그들의 현실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노동을 인간 노동력의 지출, 주장적 인간 노동이라는 공통적 성격으로 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 사적 생산자의 두뇌에는 그들의 사적 노동의 이런 이중적인 사회적 성격은 실제의 거래인 생산물의 교환에서 나타나는 형태로만 반영된다. 그리하여 사적 노동의 사회적 유용성은 노동 생산물이 타인에게 유용해야 한다는 형태로 반영되며, 각종 노동의 동등성이라는 사회적 성격은 물질적으로 상이한 노동 생산물들이 모두 하나의 공통된 성질, 즉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형태로 반영된다. 예, 좋습니다. 자, 이 얘기가 결국엔 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1장 2절에서 공부한 상품에 체현된 노동의 이중적 성격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한번 또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에서 그 상품 생산이 그 자체로 결코 이제 당연한 게 아니고, 그리고 서로 다른 사용 가치들이 상품으로서 교환되었을 때 불가피하게 그 각각의 생산에 투입된 노동도 동등한 인간 노동, 추상적 인간 노동 가치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이걸 또 이제 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생산할 때 처음부터 교환을 염두에 두고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은 이미 그때부터 그 생산물을 생산하는 노동은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생산물이 유용한 물건이면서 동시에 이제 가치를 가진 물건으로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개별 생산자의 노동이 이중의 사회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우체적 유형 노동이라고 우리가 명명했던 그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이죠. 그래서 일정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연 발생적인 사회적 본업이 한 분야로서 기능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두 번째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되죠. 각각의 특수한 사적 노동이지만 서로 교환될 수 있고 서로 동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다? 우리가 이제 수상적 인간 노동이라고 이제 규정한 공통적인 성격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성격은 결국 어디서 나타난다? 생산물, 상품들끼리 이제 교환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든 생산의 결과물이 타인에게 유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적 노동의 사회적 유용성이 나타나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이 사적 노동이 결국에는 동등한 노동이라는 측면은 모든 상품들은 이제 가치를 가진다라는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9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지원 씨 지금 가능하신가요? 예, 가능합니다.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들의 노동 생산물이 단순히 동질의 인간 노동을 품고 있는 물적 겉껍질이기 때문에 서로 가치로서 관계를 맺는다고 보지 않고 그 반대로 생각한다. 즉 사람들은 그들의 상이한 생산물들을 교환해서 서로 가치로서 같다고 함으로써 그들의 상이한 노동을 인간 노동으로서 동등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가치는 자기의 이마에 가치라고 써붙이고 있지는 않다. 가치는 오히려 각각의 노동 생산물을 하나의 사회적 상형 문자로 전환시킨다. 뒤에 인간들은 이 사형 문자의 의미를 해독하여 그들 자신의 사회적 산물, 가치의 비밀을 해명하려고 노력한다. 왜냐하면 유용한 물건이 가치라는 성격을 가지는 것은 언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노동 생산물은 그것이 가치인 한 그 생산에 지출한 인간 노동의 물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긴날의 과학적 발견은 인류 발전사의 획기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노동의 사회적 성격이 생산물 자체의 객관적 성격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환상을 결코 없애버리지는 못한다. 이 특수한 생산 형태, 상품 생산에서만 타당한 것, 즉 서로 독립한 사적 노동들의 독특한 사회적 성격은 사적 노동들이 인간 노동으로서 동등하다는 데 있으며 그 사회적 성격이 노동 생산물에서 가치라는 존재 형태를 취한다는 사실을 상품 생산의 관계에 파묻힌 사람들은 위의 과학적 발견 이전에나 넘겨드려야 되죠. 이후에나 마찬가지로 절대적 타당성, 마치 과학에 의해 공기의 구성 요소들이 발견된 뒤에도 공기 그 자체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절대적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예, 좋습니다. 길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거예요. 상품 생산이 그냥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의 사회적 성격이 생산물 자체의 객관적 성격인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환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라는 이제 개념은 뭐 아주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막스 이전에 애덤 스미스나 데이비 리카도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노동 가치 이론을 그들이 이제 막스보다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이제 그걸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특수한 상품 형태, 우리가 막스가 상품 생산 또는 우리가 시장 경제라고 부르는 이런 형태에만 유효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원래부터 그러한 것, 당연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막스가 하고 싶은 그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그 1장 2절에서 그 사회적 분업과 상품 생산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막스가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다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산물은 본래부터 이른바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상품이건 아니건 간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는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모든 사회는 생산의 결과물을 상품으로 교환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분업과 이제 상품 생산을 이제 동일시하는 사고라는 것들은 이 물신숭배라는 것들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한, 또는 이제 여기에 머물러 있는 한 불가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연스럽고 이제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른바 절대적인 타당성을 가진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치라는 개념이 발견된 이후에도 그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유미리 씨 부탁드립니다. 생산자들이 교환할 때 먼저 실제로 관심을 갖는 것은 자기 생산물이 타인의 생산물을 얼마만큼 얻을 수 있는가, 즉, 어떤 비율로 생산물들이 교환되는가다. 이 비율이 관습에 의해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얻게 되면 그 비율은 노동 생산물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예컨대 1톤의 쇠와 2온스의 금이 가치가 같다는 것은 1g의 금과 1g의 쇠가 물리적, 화학적 속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무게를 가진다는 사실처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노동 생산물의 가치 성격은 노동 생산물들이 가치량으로서 상호작용할 때 비로소 분명해진다. 왜냐하면 이 가치량은 교환자들의 의지, 예견, 행위와는 무관하게 끊임없이 변동하기 때문이다. 사회 안에서 교환자들은 자신의 운동은 그들에게는 물건들의 운동이라는 형태를 취하는데 그들은 이 운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운동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서로 독립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사회적 분업의 자연 발생적 일환으로 전면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사적 노동이 사회가 요구하는 양적 비율로 끊임없이 조정된다는 과학적 인식이 경험 자체로부터 생기기 위해서는 상품 생산이 완전히 발전해야 한다. 위와 같은 조정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이유는 생산물들 사이의 우연적이고 끊임없이 변동하는 교환 관계 중에서 생산물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 마치 우리 머리 위로 집이 무너져 내릴 때의 중력의 법칙과 같이 규제적인 자연 법칙으로서 자기 자신을 관철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 시간에 의한 가치량의 결정은 상품의 상대적 가치의 현상적인 운동의 배후에 숨어있는 하나의 비밀이다. 이 비밀의 발견은 노동 생산물의 가치 크기가 순전히 우연적으로 결정되는 것 같은 겉모습을 제거하기는 하나 결코 가치의 크기가 결정되는 형태를 철폐하지는 못한다. 예,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가치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생산물들끼리의 교환 비율이 그 노동 생산물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냐? 노동 생산물의 본성이 아니라 결국에는 뭐예요? 그 가치의 크기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치의 크기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치량이라는 것들이 이제 노동 생산물의 가치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내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느냐? 가치량은 교환자들의 의지, 예견, 행위와는 무관하게 끊임없이 변동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별 생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과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은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사회 안에서 교환자들 자신의 운동이 물건들의 운동이라는 형태를 취한다. 이건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죠. 즉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물건들 사이의 관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운동도 물건들의 운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 사람들, 개인들은 운동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운동에서 통제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회적 분업이 자연 발생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굴러가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수행되면서도 사회적 분업의 자연 발생적 일환으로 전면적으로 상호 의존하는 모든 종류의 사적 노동이 사회가 요구하는 양적 비율로 끊임없이 조정된다라는 거예요. 사후적으로 조정이 되죠. 어떤 방식으로 조정이 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푸르동 언급하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시장에서의 상품 교환을 통해서 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생산물들의 교환이라는 게 이제 우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걸 규제하는 건 뭐예요? 마치 중력의 법칙과 같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 규제적인 자연 법칙으로 자기 자신을 관철시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대규모로 폭력적으로 관철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각주 30번에 따르면 뭡니까? 공황입니다, 공황. 이 얘기는 이제 막스가 아니라 이제 엥겔스가 훨씬 이전에 이야기했었죠. 자, 여기서 이제 인용하고 있는 엥겔스의 저작은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막스가 경제학 공부를 막 시작할 때쯤 파리에서 엥겔스는 이미 체계를 갖춘 경제학 저술을 집필할 정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술입니다. 국민경제학 비판 개요라는 이제 저술에 있는 문장을 막스가 인용을 하고 있어요. 즉 주기적인 변혁을 통해서만 자기를 관찰하는 법칙. 이것이 이제 당사자들의 의식과 무관한 자연 법칙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관철되는 법칙, 가치의 크기를 결정하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라는 법칙이 있고 다른 말로는 가치 법칙이라는 거죠. 즉 사회적 분업이 자연 발생적으로 진행되는데 어떻게 그 각각의 그 독립적 판단의 결과물이 사회가 요구하는 비율로 조정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이제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스가 서술하고 있는 바로 이 문장이 흔히 이제 가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 규제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다음 강의 게시판에 이제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그 게시판에 이제 올라온 가장 이제 최근 질문이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측정하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뭐 특정 부문의 생산기업이 소수라면 가능하겠지만은 오늘날에는 뭐 자유무역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실제로 이걸 어떻게 측정했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짝 이제 오해가 존재합니다. 개별 생산자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을 의식적으로 측정하느냐? 그럴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만 이제 자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식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 아니라 이제 자기들이 특정한 상품을 생산할 때 들인 노동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이제 자본가들끼리의 경쟁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회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가와 무관하게 사후적으로 항상 관철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각각의 상품이 등장했을 때 그 결과물이 어떤 자본가 또는 이제 어떤 생산자가 생산한 상품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보다 이제 너무 많이
노동이 투입되었다라면은 사후적으로 그게 강제로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휴대폰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 10시간이다. 현재 시점에서 그랬을 때 11시간, 12시간을 들인 생산자, 자본가들은 그 휴대폰을 10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으로밖에 팔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8시간, 9시간 내 만큼의 그 생산한 자본가들은 8시간, 9시간만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10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가치로 실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 관철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가 이제 의식적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개별 자본가들이 끊임없이 이제 경쟁하는 과정에서 관철되는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측정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 자체가 조금 이 개념 자체를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계획 경제를 한다고 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걸 어떻게 측정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건 제가 이제 안 살아봐서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 특정한 산업 분야에서 그 뭐 한 나라 전체에 퍼져 있는 이 공장들의 생산 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거기서 이제 규제적으로 작동하는 시간은 있었을 거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보다는 만약에 이제 의식적으로 이걸 측정하고자 했을 때 만약에 그게 유용하다라고 한다라면은 필요할 수 있겠죠. 생산 계획을 세울 때. 근데 예, 예, 훨씬 이제 쉬웠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각각의 자본주의적 기업들이 자본가들이 가능하면 이제 적은 시간 안에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각 상품 한 단위당 필요한 시간들을 계산하고 그걸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노력을 하죠. 새로운 생산 기술을 도입하거나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강화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끊임없이 이제 동원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항상 사후적으로 이게 확인되고 관철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질문은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의 화폐적 형태가 생활비 임금으로 규정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아직 우리가 이제 임금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질문 자체가 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라는 개념을 조금 다르게 파악하셨기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노동 시간의 화폐적 형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가면 이제 노동 시간의 화폐적 형태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그것과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까지를 이제 연결시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문 공부를 같이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임금과, 즉 노동력의 이제 재생산 비용, 노동력의 가격과 실제로 어떤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은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금 인상과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신 것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뭔가 오해 내지는 이제 혼란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것 자체가 적어도 막스의 이론 체계 안에서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는 나중에 이제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일단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이제 오해 내지는 이제 혼란이 섞여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이제 그 부분 그 점만을 이제 지적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강남 김 여사께서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도 이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시면 이제 다시 확인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상품 생산 자체의
절대적 타당성 내지는 상품 생산이 그 자체로 이제 당연하다라는 사고가 잘못됐다라는 건데, 왜 그런 이제 사고들이 생겨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방금 우리가 살펴본 거는 가치 크기, 가치량과 관련된 거였는데, 그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가치 법칙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현실에서 관철되는지에 대해서 막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노동 시간에 의한 가치량의 결정은 상품의 상대적 가치의 현상적인 운동의 배후에 숨어있는 하나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상대적 가치 현상적인 운동이라는 게 이른바 가격이죠. 가격이 제멋대로 변동하고 우연적으로 변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이제 규제하는 게 가치량, 그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실 이것도 막스 이전에 그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동시에 뭐다? 그렇다라고 해서 노동 생산물의 가치 크기가 우연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해서 가치 크기가 왜 하필 이런 식으로 경철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읽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 바퀴 돌았는데요. 다시 가면은 송문환 씨 읽어주십시오. 두 번째 문단부터. 네, 사회생활의 형태들에 관한 고찰. 따라서 이 형태들의 과학적 분석은 그것들의 실제적 역사적 발전 경로와는 거꾸로 행해진다. 왜냐하면 그 분석은 잔치가 끝난 뒤에 사후적으로, 따라서 발전 과정의 결과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이다. 노동 생산물의 상품이라는 도장을 찍는, 따라서 상품 유통의 전제 조건으로 되고 있는 형태들은 사람들이 그 형태들의 역사적 성격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형태들은 역사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니라 그것들의 의미를 해명하려고 시도하기도 전에 이미 사회생활의 자연적 형태라는 확실성을 획득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직 상품 가격의 분석을 통해서만 가치량의 결정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모든 상품들이 공통적으로 화폐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만 상품은 가치라는 성격이 확정되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까지 보죠. 자, 앞서 이제 막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다시 풀어 써주고 있는데요. 자, 상품이 상품에 생산에 지출된 이제 노동이 가치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그 크기가 노동 시간,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걸 안다고 해서 상품 생산 그 자체가 불가피한 것인가 아닌가를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막스 이전에, 막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사회생활의 형태들을 고찰을 한다라면은 실제로 이것들을 분석하는 과정은 실제의 역사적 발전 경로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당연하죠. 왜? 우리는 항상 현재 시점에서 분석을 행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현했는지를 추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이제 잔치가 끝난 다음에 발전 과정의 결과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동 생산물이 왜 상품으로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상품 생산이 확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분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생활의 자연적 형태라는 확실성을 이미 획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당연한 거구나. 노동 생산물들은 상품으로 되는구나. 그리고 상품들은 그 가치 크기, 그 생산에 투입된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해 서로 교환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것에서 그친다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품 생산이 발전한 상황에서 일단 상품들끼리 교환되는 비율, 상품 가격을 살펴보면서 그 배후에 노동 시간, 이제 가치량이라는 게 이제 존재하고, 그랬을 때 결국 상품들이 화폐와 교환되는 비율, 가격의 배후에는
그 노동 시간으로 의해서 결정되는 가치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뭐다? 막스 이전의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여기까지 밝혀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밝혀냈다고 해서 이것 자체가 이런 식의 그 노동 생산물을 상품이라는 형태로 교환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피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특수한 역사적으로 특수한 발전 단계에만 이렇게 된다라는 인식이 생겨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부터 보겠습니다. 차현욱 씨 부탁합니다. 그러나 바로 상품 세계의 이 완성 형태, 화폐 형태가 사적 노동의 사회적 성격, 따라서 개별 노동자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숨김없이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관계를 물건들 사이의 관계로 나타냄으로써 은폐하고 있다. 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물신숭배인 거죠. 사회적 관계를 폭로하는 게 아니라, 이런 화폐 형태는 오히려 이것을 은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 다음 문장은 조금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텍스트의 이제 개역 작업을 제가 이제 김수행 교수님의 이제 보조로 함께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제가 조금 좀 의미가 잘 닿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나 좀 틀렸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거나 주된 그 역할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김수행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입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출판 과정에서의 이제 마무리를 제가 맡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급하게 제가 작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분이 해놓은 번역 의 결과물을 임의로 손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놔둔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같이 읽어나가면서 그때그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도 지금 제가 조금 고쳐놨는데, 제가 이제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부분은 여러분도 같이 일단 표시를 하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고쳐놓은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대로 한번 고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고쳤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옳다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뭐 독일어 원문이나 영어본 같은 거를 보고 같이 이제 평가를 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바꾸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천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차현욱 씨 같이 읽으시면서 그때그때 이제 어떻게 고쳤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부터 읽어주세요. 만약 내가 아마포가 추상적 인간 노동이 일반적 화신이기 때문에 저골이나 장화는 아마포와 관계를 맺게 된다고 말한다면 그러니까 올바르게 말하도를 지우시고 말한다면으로 이제 고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주십시오. 이 표현은 명백히 황당무계하게 들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고리와 장화의 생산자들이 자기 상품들을 일반적 등가물인 아마포 또는 금이나 은과 비교할 때 그들은 사회의 총노동과 그들의 사적 노동 사이의 관계를 바로 이 황당무계한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조금 더 말이 될 거다라는 거죠. 자, 아마포는 추상적 일반 인간 노동의 이제 일반적 화신이다. 이게 이제 아마포는 지금 여기서 이제 일반적 등가물인 거죠. 나중에 이제 화폐로 되는 금이나 은인데, 왜 저고리나 장화 같은 다른 물건들, 다른 상품들이 아마포와 관계를 맺게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추상적 인간 노동의 일반적 화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면 뭔 소리야, 되도 않는 소리 하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저고리나 장화를 아마포, 일반적 등가물 또는 이제 금은과 같은 화폐와 비교를 할 때 사실 그들은 바로 이런 황당무계한 방식으로 사회의 총노동과 자신들의 사적 노동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앞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상품 세계 완성 형태, 화폐 형태가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폭로하는 게 아니라 물건들 사이의 관계로 나타냄으로써 이제 은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생산한 상품, 그 저고리나 장화를 일반적 등가물 상품, 아마포가 됐든 금이나 은이 됐든 간에 이제 이것들과 끊임없이 이제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의 이제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자신들이 생산할 상품을 추상적 일간 노동의 일반적 화신인 그 일반적 등가물과 이제 비교함으로써 사회의 총노동과 자신들이 행한 사회적 노동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물건들 사이의 이제 관계로 나타나는 게 상품 생산 사회인데 실제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의식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니들이 하고 있는 게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 소리냐 되도 않는 소리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할 거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읽는 게 기존의 이제 번역보다는 조금 더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다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러시면은 일단 우리가 99쪽의 제일 첫 번째 줄까지 읽었는데요.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9시인데요. 15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9시 1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이따 뵙겠습니다.